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ML 오프라인 이밸루에이션 발표를 맡게 된 김수현이라고 하고요. 우선 얘기해야 될 거는 이제 이런 ML 모델들을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할 텐데, 그러면은 그 배포를 한 모델이 어떻게 좋은지 아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덕션에서 좀 어려운 질문 중 하나가 이제 모델이 좋은지 어떻게 아냐가 조금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ML 시스템이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좀 깊지 않아도 프로젝트는 완성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사용자에게 좀 핏한 최적의 솔루션을 내는 게 좀 어려워질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서 이런 평가 방법들을 조금 변경시켜서 사용자의 니즈를 완전히 맞춰줘야 좋은 ML 모델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뭐 예측하거나 이런 결과값이 아주 사용자의 보기에 흐뭇하게 이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한다라고 서두를 띄고요. 그래서 모델 이제 이밸루에이션을 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오프라인 이밸루에이션이고 또 하나는 이제 온라인 이밸루에이션인데, 오프라인 이밸루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항상 뭐 랩실이나 이런 데서 이제 배포를 하기 전에, 그 프로덕션에서도 이제 배포하기 전에 이제 연구하는 단계에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이상적으로는 이 모델과 이제 실제 배포한 다음에 이제 결과가 그 개발 환경이랑 현업에서의 그 약간 기대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약간 동일해야 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죠. 이제 개발 환경에서는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지만 이제 실제 현업에 가면은 그냥 값만 들어오고 우리가 예측한 게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추천 시스템 같이 사용자의 피드백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이게 진짜 제대로 됐냐 이런 것들을 좀 근사하게라도 평가가 가능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배포를 하게 되면은 모델은 계속 가만히 있는데 데이터의 분포나 이런 것들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제 그 컨티뉴얼 러닝 해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이나 뭐 다다음 시간쯤에 아마 발표가 올라갈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 이런 작업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 아까 추천 시스템 같이 이런 뭔가 레이블을 좀 추론하거나 뭔가 직접적인 레이블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이제 프로덕션에서 모델 성능 평가하기가 사실 어렵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 전반을 좀 감시하기 위해서 이제 모니터링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오프라인 평가에 조금 집중을 해서 볼 텐데, 이제 베이스라인이랑 이밸루에이션 메소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F1 스코어가 이제 0.9라고 하게 된다면 이 모델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쉽사리 말할 수 없겠죠. 태스크에 따라서 다 다르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처럼 이제 그냥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어떤 평가 지표 하나만 가지고 이 모델이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확한 베이스라인은 물론 태스크마다 다 달라야 되겠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좀 제너럴하게 좀 다룰 수 있는 5가지의 베이스라인을 좀 제안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무작위 예측인데 랜덤으로 그냥 생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서도 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완전하게 랜덤하게 뭐 전체 클래스가 어떻든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완전하게 랜덤하는 방식과, 이제 하나는 조금 분포에 따른 랜덤하게 해서 그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것처럼 이렇게 랜덤하게 하게 되면은 사실 액큐러시가 저렇게 이 표와 같이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나온 게 한다고 치면은 지금 액큐러시만 보면은 사실 그 밑에 레이블 그 디스트리뷰션으로 한
모델을 쓰는 게 좋겠죠. 왜냐면 액큐러시가 98%는 되니까. 근데 하지만 이제 이렇게 본다면 F1 스코어를 본다면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많이 나진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랜덤하게 섞는 것도 어떤 그 태스크에 따라서 좀 분포를 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항상 많은 클래스로 조금 예측을 해주는 제로룰 베이스라인인데요. 이래서 휴리스틱의 좀 단순화된 형태로 이제 특별한 어떤 한 클래스만 이제 정답으로 예측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건 휴리스틱 방식인데 좀 간단한 휴리스틱 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트위터 글이 올라왔는데 이제 거기에 좀 신뢰할 수 없는 링크가 담겨져 있다. 그럼 이걸 스팸으로 생각을 하고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전문가가 이제 그 기준을 세우는 것이죠. 전문가도 이제 기존의 방법들에서는 뭐 통계학적이나 이런 부분 그 도메인 지식을 활용해서 그런 모델을 세워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휴먼 베이스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델 비교할 때 사람의 지능이 뭐 이분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능 몇 배를 뛰어넘었다 약간 할 때 그럴 때 쓰이는 베이스라인이 이건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존의 솔루션이나 아니면 다른 서드파티 외부 솔루션들입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모델을 도입을 하려고 할 때 기존의 것을 교체하고 도입을 할 때 얼마나 효율적인지 비교하기가 아주 용이하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은 평가 메서드인데 6가지 평가 방식이 좀 메서드가 있고 이거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협동 테스트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걸 잘 모르겠어서 아무튼 이제 그냥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유저들은 항상 노이즈가 낀 데이터를 저희한테 주잖아요. 그래서 테스트 환경이랑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같은 경우에는 뭐 녹음실 환경에서는 되게 깨끗한 녹음본이 들어오지만 이제 뭐 전화 녹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있을 수 있고 뭐 오브젝트 디텍션에는 뭐 사진에 따라서 뭐 조명이 밝게 비춰지거나 뭐 밝기가 다를 수도 있겠고 이제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타이포나 뭐 이런 롱 같은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철자 오류들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세트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좀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트레인 할 때 모델에서 잘 동작을 하지만 이제 실제로 프로덕션에 가면은 이런 오류 데이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모델이 잘 동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테스트 데이터에서도 노이즈를 좀 추가를 해서 좀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그 실제 프로덕션과 조금 맞춰주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판다 이미지 같은 경우인데 이 노이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노이즈를 섞어서 저희 눈에는 뭐 똑같은 판다 사진처럼 보이지만 이게 컴퓨터 입장에서는 아주 다른 그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모델이 노이즈에 민감할수록 사용자의 행동이 조금만 바뀌어도 그 성능을 유지하기가 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노이즈가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등의 그 행동 또한 이제 모델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뭐 아니면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원래는 핸드폰 전화를 통화를 할 때 음질이 되게 안 좋았는데 이번에 핸드폰을 바꿔서 음질이 갑자기 좋아졌다. 근데 노이즈를 많이 낀 상태로 학습을 해놨는데 갑자기 음질이 좋은 게 들어오면은 예측을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인 것 같고요. 또 하나로는 이제 적대적 공격에 좀 취약하게 되는데 이제 의도적으로 조금 그 모델이 망가지도록 이런 노이즈가 많이 낀 그런 것들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 모델이 만약에 그거를 학습을 하게 된다 치면은 아마 성능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처럼 이제 작은 변동에도 모델 성능이 크게 변하면은 이제 트레인 데이터에 노이즈를 추가를 해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프로덕션에서 쓰이는 데이터와 약간 비슷하게 너무 실험실 환경의 데이터에 돼 있는 게 아니라 노이즈를 좀 추가해서 좀 현업의 데이터랑 맞춰주는 역할을 좀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모델이 좀 더 강력해진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불변성 검정이라고 해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흑인이나 라틴계 사람들이 이제 신용 대출 같은 걸 하려는데 다 거절을 당했는데 거기서 인종에 대한 정보만 싹 빼고 다시 평가를 받았더니 다 액셉이 되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들어보실 텐데 이런 것처럼 일부 그런 피처들이 출력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인종, 성별 이런 거를 이런 것들이 변한다고 해도 사실 신용 평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미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검사를 해야 된다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몇 개 피처들을 유지하면서도 이제 성능이 다른 피처들을 이제 수정을 해도 성능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피처에 대해서 이렇게 편향되지 않도록 조금 피처의 영향력을 그 해당 피처에 대해서 줄여주는 그런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피처에 이제 뭐 인종이라든지 이런 거에 너무 편향돼 있으면 그 피처만 보는 거죠. 다른 피처들은 신경 쓰지 않고 인종 하나만 딱 보고 아 얘는 대출 안 해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처리하기 위해서 한다 이거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입력값이 어쨌든 그 변경이 되게 되면 출력값도 어쨌든 조금의 변화는 있어야 되잖아요. 뭐 결과값이 달라지진 않지만 뭐 확률값이 달라진다든지 그런 식으로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피처의 영향력을 완전 죽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입력에 대한 입력의 변경이 생기면 출력에도 어느 정도는 변경이 생겨야 된다는 게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는 대부분의 피처를 유지하면서 이제 특정 피처를 변경해서 출력이 우리 예상대로 좀 바뀌는지 예를 들어서 집값 같은 소득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뭐 이번 달에 성과가 뭐 엄청 큰 성과를 몇 건을 달성했다 이런 식으로 증가가 하게 된다면 뭐 보너스가 증가한다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 생각에 맞는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모델 보정 칼리브레이션인데 이제 미국의 통계학자인 네이트 실버가 이제 신호와 소음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60%의 그 프로버빌리티가 있으면 100경기를 하면은 60번은 이겨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70번을 이겼다 하면은 60번을 이기도록 보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 60%인데 60%에 맞게 60번이 나와야 되는데 70번이 나왔다 하면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칼리브레이션 측정을 위해서는 이제 확률을 좀 이렇게 XY로 해서 플롯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추천 시스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좀 이게 좀 직관적으로 저는 이해가 많이 됐었는데 예를 들어서 코미디에 70%가 그 확률이 있고 로맨스에 30%의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코미디로 예측을 하면 될 확률이 되게 코미디를 볼 확률이 되게 높겠죠. 여기 보시면 코미디 1, 2, 3, 4, 5가 있는데 그 1, 2, 3, 4, 5가 다들 확률값이 높겠죠. 그러면 사실 코미디만 추천을 해줘도 되게 만족을 하겠죠. 하지만 30%는 버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 30%도 같이 추천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코미디만 막 추천해주면 안 되고 그 30%의 그 액션 뭐 아까는 로맨스였는데 이런 로맨스를 같이 추천을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뭐 비슷한 건데 이제 CTR에서 이제 AB 광고를 볼 때 그 어느 것을 클릭할 확률이 높냐 이런 건데 만약에 어떤 것이 더 A랑 B 중에 어떤 것이 더 좋냐만은 따질 거면은 사실 클릭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크게 중요하진 않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클릭률을 알고 싶다, 클릭을 몇 번 하는지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퍼센트를 좀 조정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신뢰도 측정인데, 이게 컨피던스를 신뢰도라고 번역을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냥 편의상 신뢰도 측정이라고 좀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예측에 대한 그 임계값을 조금 설정을 해주는 건데요. 만약에 스마트워치가 있는데 조금만 빨리 걸어도 얘가 운동하고 있다고 인식을 하는 거랑, 이제 어떤 범죄자가 있는 그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인식을 하는 거랑, 그 모델이 오류가 났을 때 초래하는 어떤 결과가 좀 다르잖아요. 사실 뭐 운동을 하고 있지 않은데 운동을 한다고 하는 거는 그냥 왜 이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무고한 사람이 범죄자로 취급이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되게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부분의 지표는 이제 에큐러시나 이런 뭐 앞에서 봤던 지표들은 시스템의 평균적인 성능을 좀 측정을 하는데, 이 컨피던스 매니지먼트는 각각의 인스턴스에 대한 매트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수준에서는 이제 그 전체 성능을 파악하는데 조금 유용하지만, 이것들은 인스턴스 수준에서 이제 매트릭을 어떤 인스턴스가 중요한지 하나씩 보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뢰 수준을 이제 그 측정하는 방법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임계값 미만의 예측은 어떻게 하느냐 해서 뭐 스킵하거나 아니면 그 정보 좀 더 이제 정보를 줘서 이게 임계값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더 구분할 수 있게 더 많은 정보를 준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이제 직접 개입해서 결과를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슬라이드 베이스드 이밸루에이션인데,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좀 분리를 하는 건데, 하위 집단으로 조금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의 집단별로 모델의 성능을 좀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셋에 대한 매트릭을 보게 된다면 다수의 집단에만 좀 초점이 맞춰지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0명이 있는데 90명이 A 집단이고 10명이 B 집단이다. 그러면은 A 집단만 잘 맞춰도 이 B 집단은 사실상 조금 못 맞춰도 괜찮은 거라고 평가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거 중에 하나가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분류하지 않는 경우랑 뭐 어떻게 분류하는 경우랑 이제 성능이 달라진다는 건데요. 이게 뒤에 예시가 나와 있어서 일단 여기서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선 문제와 같이 이제 또 다른 문제는 그룹의 중요도가 다를 때 동일한 성능을 보여주면 안 되겠죠. 사실 뭐 암 환자를 판별하는 건데, 암이 아닌 환자랑 암인 환자랑 뭐 약물 부작용을 그 예측하는 건데, 여기 나와 있듯이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랑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랑 똑같이 보면 안 되겠죠. 사실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좀 더 가중치를 둬서 예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아까 앞전에 이제 뒤에서 설명드린다고 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요. 모델 A와 B가 있는데 이렇게 예측이 됐다고 하면은 어떤 게 더 좋은 모델일까요? 어, 사실 이것만 보면 저희는 알지만 이제 이 평균으로 이렇게 해서 본다면 사실 A 모델이 전체적인 성능이 더 높죠. 근데 B 모델이 저희는 더 좋을 것 같다고 대부분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전체만 본다면 A 모델이 더 좋지만 이 각자의 부분을 떼어놓고 본다면 B 모델이 더 좋은 모델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볼 때 이렇게 그 하이 그룹으로 좀 분류를 해서 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슬라이스 기반의 평가가 이제 좀 매력적인 이유가 뭐 심슨의 역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 데이터 그룹에서 어떤 추세를 보여주지만 이게 합치거나 뭐 그러면 사라지는, 아니면 이제 완전히 반전되거나 그러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한 개씩 보면은 이제 1번에 대한 그
것들이 더 좋아 보이지만 이제 전체적인 그 평균을 보면 사실상은 이제 2번이 더 좋다는 거죠. 네. 이런 것이 심슨의 역설이라고 하고 한 가지 더 얘가 이제 남성 입학률이 이제 여성보다 높다라고 이렇게 알려줬는데 사실 뜯어보면 학과별로 이렇게 나눠 보니까 아니었다. 그래서 좀 이런 집계는 현실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정보가 삭제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개별 슬라이스를 좀 고려해야 된다. 그럼 성능을 높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비슷한 앞에랑 비슷한 얘기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슬라이스를 해서 슬래싱을 해서 평가를 하면은 전체 데이터랑 어떤 중요한 데이터의 성능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고 이제 그래서 편향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뭐 보스한테 이제 조금 설득을 시킨다든지 할 때 좋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니면 이제 ML이 아닌 문제를 또 발견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를 이제 쪼개서 보다 보면 ML이 아니다라고 발견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슬라이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나와 있는데 저희가 데이터를 마구잡이로 자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 방법 정도가 있는데 휴리스틱한 방법, 그리고 오류를 분석하는 에러 아날리시스, 그리고 그 슬라이스 파인더라고 이제 이런 그 어떻게 데이터를 자를 것이냐에 대한 연구도 되게 많이 나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 그냥 휴리스틱은 저희 아시다시피 그냥 전문 지식 조금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웹 트래픽 분석에서 뭔가 데이터가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데 분포가 다른 것 같아. 모바일이랑 PC로 좀 이렇게 구분을 했더니 뭔가 보이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어지게 오류 분석에서 이제 이 오분류된 예제들을 좀 살펴봤더니 모바일에서 대부분 다 오분류가 나. 그럼 PC는 괜찮은 건데 모바일에서 오류가 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슬래시 파인더는 이제 어, 이 밑에 주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논문들에서 이제 슬래시를 하는 연구들이 되게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슬라이스 후보를 좀 생성한 의사결정 트리나 뭐 클러스터링 빔 검색 등을 해서 빔 서치해서 이제 후보를 좀 생성하고 거기서 나쁜 후보를 제거하고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마지막에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